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시숙은 아내의 뺨을 후려쳤고 남편은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뒤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느리는 왜 갑자기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초라한 행색으로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침묵 속에서 준비한 완벽한 반격에 관한 실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23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 30대 후반의 민경 씨는 결혼 5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점심이었죠. 시어머니 김정숙 씨, 남편 박상호 씨, 그리고 시숙 부부까지 6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어디서 큰 소리를 내? 김정숙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민경 씨는 그저 반찬이 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다음엔 간을 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에게 그것은 말대꾸였습니다. 탁! 하얀 식탁 위 국그릇이 쓰러졌습니다. 된장국이 식탁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민경 씨의 치마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민경 씨는 황급히 행주를 가지러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숙 박기석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아내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시숙의 아내는 그저 언니 괜찮으세요? 라고 민경 씨를 걱정했을 뿐인데 말이죠.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민경 씨는 얼어붙었고 시숙의 아내는 손으로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싸가지가 없으니 맞는 거야. 남자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해야지. 민경 씨는 떨리는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지만 박상호 씨는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 한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민경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녁 7시 민경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정숙 씨와 시숙 박기석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경 씨는 수세미를 쥔 손을 멈추고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형수가 요즘 좀 건방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그 집 며느리 체면이란 게 있어야지. 시집살이가 뭔지 아직도 모르나 봐. 낄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경 씨는 물에 잠긴 손을 꺼내 앞치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볼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점심에 국그릇이 엎질러질 때 튄 국물 자국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멍처럼 보였습니다. 민경 씨는 거실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 박상호 씨.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미안함도 분노도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할 뿐이었죠.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걸까? 민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경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 거실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민경 씨는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음 모드로 바꿔놨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김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민경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남편한테 잘 못해주나? 민경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 알면 됐어. 여자는 말이야, 집안에서 목소리 낮추고 살아야 해. 민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분노를 사기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민경 씨는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민경 씨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순해졌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경 씨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이미 150장이 넘는 증거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매일 밤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정숙 씨가 민경 씨를 불렀습니다. 민경아, 이리 와봐. 민경 씨가 거실로 가자 김정숙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질어서 어떡해? 요즘 며느리가 버릇이 없네. 민경 씨는 밥을 확인했습니다. 밥은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숙 씨가 좋아하는 찰기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민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정숙 씨가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민경 씨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통에 깨진 조각들을 담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골프를 다녀온 참이었죠. 그는 바닥에 흩어진 밥과 무릎 꿇은 아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어. 그 한마디가 민경 씨의 등에 꽂혔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이죠. 그날 밤 민경 씨는 베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민경 씨의 손가락에 감긴 밴드를 비쳤습니다. 다음 날 민경 씨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류 사진, 통장 내역, 그리고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가요? 재산 은닉의 결정적 증거요. 혹시 남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적 있나요? 민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찾아내야 해. 반드시. 2주 뒤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숙 씨가 시숙과 함께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죠. 박상호 씨도 회사 워크샵으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집에는 민경 씨 혼자 남았습니다. 민경 씨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 서랍장, 화장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이 박스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박상호 씨 명의였던 아파트 2채, 상가 1채, 모두 박기석 씨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일은 1년 전 민경 씨가 아이를 유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민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구나. 그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확히 같은 각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숙 씨가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민경 씨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민경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좋았지? 편하게 놀았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집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지. 민경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미 변호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405 법정. 박상호 씨는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흘 전 그의 회사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및 출석 통지서. 박상호 씨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인은 분명 박민경이었고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경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날 밤 박상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침착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봬요. 거기서 설명할게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이혼? 무슨 이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경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죠. 그녀가 묵을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친정? 아니었습니다. 1년 전부터 몰래 계약해둔 원룸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 씨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만 바라보며 앉았죠. 박상호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건 그가 아는 민경이 아니었으니까요. 판사가 입장했고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경 씨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박상호 씨는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를 방임했으며 피고의 모친 김정숙 씨로부터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을 방치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몰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박상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재산 은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착석하세요.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민경 씨의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박상호 씨 명의에서 박기석 씨 명의로 바뀐 아파트 2채, 상가 1채, 총 시세 1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박상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피고는 성년이며 본인 명의 재산의 처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모친의 지시였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경 씨는 그제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골프 치러 가던 그날들, 어머님이 제 밥상을 걷어차던 그날들, 시숙이 신우이 뺨을 때리던 그날, 당신은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당신도 공범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박상호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경 씨가 원하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60%,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박상호 씨 명의로 되돌려야 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장. 박상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아내만이 아니라는 것을.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는 것을 말이죠. 조정안을 수락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탕!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조정 성립. 양측은 조정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며 박상우 씨가 민경 씨를 붙잡았습니다. 민경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경 씨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당신한테 필요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용기였어요. 나를 지킬 용기.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큰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경 씨와의 이혼 조정 조서에 그것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니까요. 형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두 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민경 씨는 동네 전통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였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깻잎 얼마예요? 한 봉지에 2,000원이요. 민경 씨가 깻잎을 고르는데 누군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익숙한 기척이었죠. 민경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숙 씨였습니다. 한때 명품 옷만 입던 그녀는 이제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는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김정숙 씨도 민경 씨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 씨는 아무 말 없이 깻잎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경 씨는 멈춰 섰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김정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민경 씨는 김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밟던 그 여자.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장 골목에 서 있는 그 여자. 민경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민경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뭐라도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쓰레기가 굴러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민경 씨가 시장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정숙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장바구니를 든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저 사람도 피해자였을까? 민경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숙 씨 역시 평생 시댁에서 남편에게 가부장제에 짓눌려 살았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민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악순환. 민경 씨는 그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지만 복수도 하지 않겠다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경 씨는 박상호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 형이랑 나랑 둘 다 면회를 거부당했어. 어머니가 아무도 보기 싫다고 하시네.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민경 씨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경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5월 1일, 민경 씨는 새집 전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 투룸이었죠. 그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하지만 그 공간은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것.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공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민경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죠. 그녀는 잠시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끼웠던 그 반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금속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두기로 했죠.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민경 씨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책을 꽂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선물해준 다육이 화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가꾸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경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 밥 한 공기, 계란말이 하나. 소박했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경 씨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던 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상담받던 날,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증거를 수집하던 밤들, 혹시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나 잘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했어. 그날 밤 민경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를 수정하기 위해서였죠. 결혼 후 5년간 경력 단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결혼 전에 땄던 자격증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경 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경 씨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라고 해서 6시에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관련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중견 회계법인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경력 공백보다는 그녀가 가진 전문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민경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경 씨는 휴대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 해냈어. 그날 저녁 민경 씨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붉은 장미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경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자전거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민경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꼭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혼자 차를 마시는 것, 아무 간섭 없이 책을 읽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민경 씨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계법인의 정직원이 되어 있었죠. 거리를 걷는데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혹은 슬펐을 겁니다.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경 씨는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럽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행복이 있고 나는 나의 행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민경 씨는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져 인도를 덮고 있었죠. 민경 씨의 구두에 낙엽 한 장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낙엽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낙엽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도 저 낙엽처럼 이제 자유롭구나. 민경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빛바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그 순간 민경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민경아, 저녁 먹었니? 아니요, 엄마.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민경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경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빌라였습니다. 시댁이 있던 곳이죠. 민경 씨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건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었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그녀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그 건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경 씨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에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네, 엄마. 민경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과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뜨끈한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민경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짜지 않았습니다. 딱 적당했습니다. 이게 밥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민경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것. 밥이란 누군가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 그런 당연한 것들을 민경 씨는
이제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경 씨는 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 얼굴 보면 알아. 예전엔 눈에 생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눈이 살아있더라.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 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밤 10시 민경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의 얼굴은 잔잔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단단하게 민경 씨는 그렇게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경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민경 씨는 지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민경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